2000년 닷컴 버블 때 빅테크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네, 예. 돈도 많고 네. 사람도 많고 데이터 센터도 많고 공장도 많고 주도주가 한번 꽂히면 2년 정도는 가거든요. 길게 보면 한 2년 되겠지만 예. 네, 재작년에 올랐고 작년에 예, 빠졌고 작년, 예. 올해 상반기에 다시 올랐으니까 올해부터 스타트를 보인다 그러면 6개월. 네, 그렇죠. 버블이라도 뭐 초입이면 상관없다는 거죠. 네. 예. 달리는 말에 예. 올라타라 이렇게 예. 주장하는 뭐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 상반기에 너무 달렸으니 네. 하반기에는 좀 숨도 고르고 물도 마시고 그렇다고 많이 떨어지면 안 되죠. 상반기에 너무 올랐던 성장주보다는 덜 오른 성장주.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2차 전지 안에서도 조금 적게 오른 뭐 그런 관련주도 있을 거고 자원 관련주도 성장주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장악하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 히든 챔피언, 뭐 전 세계 시장 점유율도 높고 기술력도 있는 그런 소재 부품 장비 계열의 성장주들, 성장주 안에서 조금 덜 오른 것을 찾자. 닥터킴의 마켓 허허실실 시장의 허와 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코노미스트 김한준 박사 모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금요일이 또 됐습니다. 네. 네. 항상 이 시간에 이제 금요일 이 시간에 모시니까 예. 거의 뭐 일주일을 약간 총 예, 정리하는 정리 항상. 네. 정제평을 듣는 예. 느낌입니다. 정리는 앞서 대표가 다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이 해주실 역할이 네, 또 추가로 네. 또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보니까 가지고 오신 자료들도 보니까 좀 넓게 상반기 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는 좋습니다. 내용들이 예. 많던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자산 시장을 상반기, 하반기, 네. 뭐 연도도 그렇습니다만 네.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은 뭐 조금 비합리적이죠. 뭐 네. 무자르듯 할 수는 없죠. 네, 뭐 미스터 그래도 마켓, 계산하기 좋잖아요. 네, 미스터 마켓이 뭐 이렇게 국경 넘듯이 네.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면서 예. 바로 뭐 이상한 네. 뭐 이렇게 변신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구분하기 좋으니까. 예, 구분하기 좋고 네. 계산하기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정리를 네. 뭐 사람들이 다 해봤죠. 네. 상반기 뭐가 틀렸을까, 또 뭐 좀 우리가 뭘 잘못 봤을까, 네. 또 자산 시장은 어떤 게 올랐을까, 또 어떤 네. 거는 뭐 좀 너무 부진했을까, 네.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이제 향후 전망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네. 관례인데. 저도 뭐 이제 상반기에서 이제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가장 그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조금 경제를 좀 잘못 봤던 것은 미국 경제에 대한 것이었더라고요. 네. 미국 경제가 정말 뭐 이렇게 뜨겁잖아요. 네. 뜨거운 원인이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이 네. 400만 명 이상이 부족한 네. 그러한 상황에서 임금이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 네. 가게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어제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나왔지만 네. 22만 8천 건 네. 뭐 조금 계속 지금 실업이 안 올라가고 네. 있죠. 그 이유를 보니까 뭐 코로나 때 받은 돈들이 아직도 좀 가게에 쌓여 있더라. 네. 거기에다가 이제 고용까지 좋으니까 네. 소비가 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면 사실은 실질 소득은 줄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한 뭐 봄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여름부터는 뭐 이렇게 지갑을 닫을 걸로 생각했는데 뭐 드라이빙 시즌도 있고 지금 휴가 시즌도 있고 뭐 전혀 뭐 저기 지갑을 닫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고용이 큰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잡이 있으니까 좀 네.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9월 달이 또 이제 신학기 예, 예, 시즌이니까 이제 9월까지 이어지고 9월 달 되면 또 연말이라고 네. 크리스마스 때까지 네. 또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고 네. 그래서 올해 내내 소비가 좀 이렇게 약간은 줄겠지만 네. 연준이 기대하는 것만큼은 줄고 있지 않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이제 경제 성장률로 따지면 미국 경제를 연초만 해도 좀 마이너스 성장을까지도 받고 소폭이지만 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거의 제로 성장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상반기 경제 성장률도 거의 2%를 이제 찍고 있고 연간 전체로도 이렇게 진행되면 뭐 한 1.3~4%. 네. 그러니까 뭐 장기 추세보다는 조금 낮지만
연초에 우려했던 뭐 제로 성장이라든지 네. 마이너스 성장, 네. 뭐 하드 랜딩, 경착륙은 뭐 좀 물 건너간 네. 분위기.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조금 더 편안하게 네. 달려오고 있지 네.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네. 예. 성적표를 그래서 쭉 볼까요? 네, 상반기 네. 성적표를. 네. 가장 좋았던 건 뭐 예상이 됩니다만. 네. 상반기가 나스닥이 31.5%, 지금 스코어로는 40%입니다. 지금 네. 더 올라서. 네. 그리고 이제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의 코스닥이 나스닥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0개 우량 기업을 모아놓은 S&P 500기업이 지금 뭐 15.6%인데 이거는 7월 11일까지 단순 네. 수익률인데 네. 이게 좀 더 올라왔죠. 네, 지금 좀 더. 17%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계속 달린 겁니다. 어제는 뭐 빠졌지만. 네. 그리고 코스피도 이제 S&P 500과 거의 이제 어깨를 네. 나란히 하고 있고, MSCI 선진국 유럽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비슷하고, 아무튼 주식시장이 뭐 아주 뭐 선전을 넘어서 뜨거웠다. 그리고 이제 금 가격이 올랐어요. 네. 보통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뭐 이렇게 경제가 좋을 때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금은 반대로 좀 경제가 불안할 때 올라가는데 금도 올라갔습니다, 같이. 네.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회사채, 그다음에 국채, 미국채 이런 쪽은 이제 거의 보합에 가까운 네. 그런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가 조금 약했고요. 그리고 유가가 상반기에는 이제 빠졌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시장의 스타일도 보시면 뭐 대체로 기술주가 날라갔죠. 네. 기술주가 뭐 매그니피센트, 네. 네, 거대한 7종목이 이제 S&P 500 전체 종목의 시가총액의 75%를 차지하는. 네. 그러니까 사실 상반기는 매크로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AI가 쏘아올린 큰 장이었다. 그렇죠. 난장이가 네. 쏘아올린 작은 공이 아니고 네, AI가 쏘아올린 큰 네. 장이었다.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예. 있고, 스타일로도 이쪽 스타일이 안 좋았죠. 에너지라든지 산업재라든지 뭐 이런 쪽은 상반기에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MSCI 네. 신흥국이 안 좋았는데 이게 중국 경제, 중국이죠? 예, 네. 중국이 조금 주춤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연초만 해도 사실 올해는 선진국보다는 좀 신흥국에 투자해야 될 때다라고 네. 이제 사람들이 좀 기대감을 많이, 가졌는데 완전히 상반기에는 네.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 구경제보다는 선진국 중에서 예. 미국 중에서도 구경제보다는 뭐 이것저것 됐고 네. AI, 네. 빅테크 플러스 테슬라가 네. 이제 날아갔고, 신흥국은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뭐 선진국에 비하면 훨씬 더 언더퍼폼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과 좀 다른 흐름을 보인 상반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매크로만 우리가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몰두해서 보고 있었는데 네. 매크로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어려웠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AI, 개별적인 네. 그런 호재, 이슈 중심으로 쭉 끌어올린 시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능했다라고 봐야 할까요? 근데 매크로가 도와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 나눴듯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하드랜딩을 할 거다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더 부추기는 그러한 동력이 되게 충분한 매크로 재료였고요. 실제로 이제 상반기 성장률도 좋았고, 전 세계 성장 경제가 조금 그래도 좀 연착륙 분위기로 이제 흘러갔죠. 두 번째는 매크로 단에서는 이제 금리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 금리 부분은 뭐 주식시장에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럼요. 연준도 뭐 지금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습니다만은 7월 달까지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연초에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연말 정도 되면 이미 2번 인하할 거다라고 이제 기대감을 갖고 연초에 조금 주식시장을 임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연내 금리 인하는 거의 물 건너간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의 1% 차이 납니다. 네. 뭐 4.5까지 내린다는 얘기도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나 또
또 시장 금리, 네. 시장 금리 이런 금융 컨디션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갔을까라고 네. 생각을 한다면 조금 경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경기가 연착륙을 할 것 같으니까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고용시장이 뜨거우니까 연준은 금리를 더 많이 올해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과 민감한 2년물은 뭐 5% 언저리에 네. 지금 가까이 있고 10년물도 지금 역전된 상태에서 네. 수익률 곡선이 장기 금리가 네. 단기 금리보다 낮은 상태에서 지금 어쨌든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4% 넘었다가 네. 지금 3.8% 네. 이렇게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을 보이고 네. 있거든요. 사실 연초만 해도 사람들이 상반기 지나면 여름쯤에는 거의 뭐 3%나 뭐 그 이하로 갈 수도 네, 있어. 2%대도 본 거죠. 네, 2%대도 예, 봤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말부터 채권 빨리 사라. 네. 지금 사람들이 되게 올해 상반기에 채권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네. 지금 기대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채 수익률은 금리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뭐 저 마이너스가 안 난 게 다행이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금리와 관련된 ETF도 많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TLT, 네. 20년 국채 이상 만기물로 구성된 이제 ETF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국채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근데 지금 금리는 아무튼 뭐 주식시장에서 좀 금리가 올라갔던 것을 금리가 오른 것을 극복한 것은 금리와 무관한 AI가 주도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AI가 주도하지 않고 다른 게 주도했다. 경기주. 네, 중소형주, 네. 뭐 네. 에너지, 뭐 이런 네. 게 만약에 상반기에 주도했다 그러면 아마 보합이었을 겁니다. 네. 실제로 S&P 500 기업의 490개 종목은 보합이었잖아요. 네. 상반기 5% 올랐거든요. 그렇죠. 예.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AI가 쏘올린 큰 장이었고, 그거는 매크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금리 상승이라는 금리가 고공행진을 한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부담을 뚫고 올라갈 정도로 테마가 강력했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빅테크 올라갈 때 보면 이자율이 오르면 이자율이 오르면 빅테크는 더 좋은 거 아니야? 왜냐면 기술 혁신도 하고 제품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안전자산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자율이 오르니까 빅테크는 뭐 더 오르는 경우가 있을 네. 정도로 이자율은 좀 무시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빅테크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네, 예. 돈도 많고 네. 사람도 많고 데이터 센터도 많고 예. 네, 그리고 공장도 많고 상품도 있고. 네, 그리고 전 세계에 상당히 지배적인 예.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정적이고 불안하지 않다. 네.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다, 시장이. 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불경기에 강한 게 아닌가라고 설득력이 얻기에 충분한 그런 빅테크의 어쨌든 펀더멘탈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반기에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들 업종의 PER이 지난 10년간 평균 PER보다 훨씬 높은 27, 8배 정도, 한 30배에 육박하는 그런 PER을, 업종 PER을 보이고 있고요. IT라든지 이미소비재,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에 섹터의 PER이 거의 한 30배에 육박할 정도니까요. 굉장히 높은 PER인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빅테크에 대한 얘기는 사실 뭐 한 번 버블이 형성되면 보통은 한 2년 간다고 하더라고요. 주도주의 생명력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주도주가 한 번 꽂히면 한 2년 정도는 가거든요. 네. 그럼 이 빅테크가 주도주가 된 게 한 6개월? 1년? 뭐
길게 보면 한 2년 되겠지만 예. 네, 재작년에 올랐고 작년에 예, 빠졌고 예. 올해 상반기에 다시 올랐으니까요. 1년 정도. 하지만 뭐 올해부터 스타트를 보인다 그러면 6개월. 네, 그렇죠. 좀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남았나요? 갈 거다. 버블이라도 뭐 초입이면 상관없다는 거죠. 네. 예, 예. 달리는 말에 예. 올라타라 이렇게 예. 주장하는 뭐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저는 이제 상반기에 너무 달렸으니 네. 하반기에는 조금 시장이 조금 다변화될 거다. 네. 그리고 올라갔던 친구들은 조금 예의상 좀 숨도 고르고 좀 물도 마시고 네.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그렇다고 많이 떨어지면 안 되죠. 대세 하락을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이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이제 다른 친구들이 조금 이제 키를 맞추고 이렇게 해서 약간 공평주의자. 네. 이거 뭐 그냥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그렇다면 하반기에 유망 자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눈높이를 낮추자. 네. 그리고 예. 저는 이제 계속 성장주 쪽에 초점을 두자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1.5% 이런 게 아니라 좀 이제 좀 낮춰서. 네. 그러니까 성장주냐 조금 뭐 약간 PR이 무조건 낮은 종목이냐라고 이제 이분법으로 질문하신다면 예. 여전히 성장주 썩어도 준치고 네. 이제 뭐 성장주에서 좀 물려도 성장주에서 물려야 그 다음 넥스트 스텝에서 좀 희망이 있다. 하지만 네. 상반기에 너무 올랐던 성장주보다는 조금 뭐 들어오른 성장주 같은 성장주 섹터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PR이 낮은 성장주.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2차 전지 안에서도 조금 적게 오른 뭐 그런 관련주도 있을 거고 또 내지는 꼭 뭐 그런 뭐 시스템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빅테크 이런 것만 성장주는 아니거든요. 네. 네. 뭐 자원 관련주도 성장주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글로벌 물류 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성장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종합상사나 일본 종합상사들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장악하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 이런 것들이 좀 주가가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꼭 큰 성장주라 뭐 성장주냐, 뭐 히든 챔피언, 뭐 전 세계 시장 점유율도 높고 기술력도 있는 그런 소재 부품 장비 계열의 성장주들 최근에 상반기 좋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IT 부품들 이런 성장주들도 하반기에는 이런 성장주들은 하반기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아니라 성장주. 네, 성장주 안에서 조금 들어오른 것을 찾자.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와 닿는 게 뭔가 샀는데 이게 내리는데 사람들이 다 같이 걱정해 주면 그래도 찬스가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렸는데 아무도 관심 없는 거죠. 나는 분명히 내렸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다시는 넥스트가 없더라고요. 그런 게 제일 시장에서는 관심이 아예 없다. 예, 이게 제일 완전 무서운 망하는 거죠. 역시 성장주를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은 그러면 좀 단순하게 이해를 해보자면 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올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물가를 잡느라고. 네. 물가를 잡는데 아주 최우선 과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여타의 다른 어떤 경제들이 조금은 그래도 마음 놓을 수 있게 탄탄하게 네. 받쳐주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AI가 기름을 붓고 그래서 이제 올랐다면 사실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는데 네. 중국까지도 좀 기대대로 잘 가줬으면 전체적으로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계속 있고 네. 아쉬움뿐만 아니라 지금 위기감도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헝다, 완다도 그렇고요. 네, 네, 중국은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들어볼게요. 중국은 뭐 앞서도 정광훈 대표께서 말씀 다 주셨지만 전체적인 구도는 중국이 조금 아픈 것 같아요. 아프다. 중국 경제가 좀 아프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나 아픕니까? 많이 아픕니까? 근데 이걸 잘 네. 극복하면 네. 중국 경제는 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 쪽으로는 희망적이고 네. 좀 어느 나라나 부채가 많이 쌓여 있고 또 한쪽에 성장의 여러 가지 부문들이 있는데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성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계속될 수 없잖아요.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부동산이죠. 네. 중국 GDP의 20% 넘게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부문이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부동산 부분이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엔 지방 정부가
지방 성도가 이렇게 계속 그 성장하는 방식이 토지를 분양하고 토지 사용권을 분양하는 거죠. 네. 엄밀히 네. 말하면 토지 사용권을 분양하고 그 재정 수입이 들어오면 그리고 그걸로 이제 성장을 예, 하고 예. 또 거기서 이제 관련된 세금이 들어오고 네. 또 거기에 공장이나 아파트가 지어지면 거기에서 수입 나오는 어쨌든 그 GDP가 그렇게 생성이 되는 그러한 모델이 지난 한 10년, 20년, 30년간의 성장 모델이었다고 한다면 네. 왜 이 모델이 지속될 수 없느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도시화율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중국의 네. 도시화율은 2023년 64.6%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록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70%, 2040년에는 거의 한 8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쭉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도시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니까 뭐 집을 지어야 되고 그렇죠. 도시에 왜 몰립니까? 일자리가 일자리. 있으니까. 네. 일자리는 왜 있습니까? 지방 정부가 뭐 허허벌판에 공장 부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SOC를 투자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장이 돌아가고 이게 이제 중국의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 저개발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는 모델이었죠. 모델이죠. 그러니까 GDP 만불까지는 이제 중국이 이렇게 달려왔는데 네.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중국의 고정 투자인데요. 장기 네. 추세선이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중국의 그 투자가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많이 건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이 끌고 간 경기다. 그러니까 뭐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주거용이든 뭔가를 때려지어서 만든 경제 이게 이제 좀 한계에 다른 거죠. 지금. 저게 도시화율이 저렇게 지금 60대 초반 중반인데 저게 80%까지 저렇게 올라가기 어려운 건가요? 거의 뭐 이런 것들을 전공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예. 중국은 이미 멀추어돼 있다. 완전히 성숙 단계고 지금 이미 네, 이미 벌써요. 그리고 한 80%는 거의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운.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 보면은 진짜 그냥 개인적인 뭐 전문가적인 그런 건 아니고 진짜 황당한 데다가 도로 세우고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놓으면 네. 야 저기에 누가 살아? 그런데 몇 년 있다 가보면 다 살아요. 네. 거기에 그렇죠. 예, 다 살아요. 근데 그런 모델이 이제 더 이상은 어렵다는 거죠. 네, 지금 다 살다가 지금은 이제 네.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서 예. 이제 불 꺼진 아파트가 안 사는 아파트가 이제 굉장히 많아진 이제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네. 저희가 또 중국 격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비율이 GDP 100%가 넘어서 그렇죠. 문제가 되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GDP 대비 100%가 왜 문제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GDP 대비 70%가 넘어가면 국제적으로는 경고 수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부채가 너무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혹은 국민 총생산 대비 과도하게 쌓이면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만약에 금리가 앞으로 뭐 길게 봤을 때 한 3, 4년 내지 4, 5년 잘 안 떨어진다. 옛날처럼 뭐 떨어지면 경기가 안 좋을 때 한 0%대까지도 떨어졌잖아요. 근데 안 떨어지고 이러면 정말 가계부채 조정이라든지 혹은 기업부채 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소득이 줄어버리는 네, 거니까요. 그리고 네. 제로금리에서는 뭐 정말 좀비 기업, 뭐 좀비 가게라는 말은 없지만 아무튼 굉장히 위험한 차주들이 버텨왔잖아요. 이자율이 싸니까. 네. 하지만 만약에 경기가 안 좋은데도 금리가 잘 안 떨어진다 하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이 안 들어온다는 네. 얘기고 가게는 소득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태에서 금리는 제로금리가 아니라 똑같은 1% 성장률에서 금리는 3%다. 이러면 굉장히 뭐 위험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통계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가 70% 이상 넘어가면 꼭 부채 조정이 일어났던 케이스가 전 세계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가계가 높지만 정부가 낮으니까 어차피 누군가
빚을 져야 되는 건데 그게 뭐 우리나라의 문제인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 우리나라 정부 부채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문제죠. 예, 네, 예. 또 정부 부채를 이제 국영기업까지 네. 국제 기준으로는 네. 이제 그 광범위하게 계산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GDP 대비 55% 아마 2, 3년 후에는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상당히 위험수위죠. 네, 주가 부채도. 중국 걱정할 때가 아니네요. 네, 네. 아무튼 중국 말씀드렸다가 이제 부채 문제를 예, 예.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선진국도 부채를 많이 지금 쌓아놨어요. 근데 네. 신흥국은 사실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흥국이 굉장히 가파르게 부채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뭐 2000년부터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위기부터 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뭐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는 세계 경제에 비해서는 전 세계 금리가 좀 낮게 유지되면서 약간 독이 든 사과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부채를 많이 얻어 썼죠. 그러니까 헝다그룹 부채가 지금 뭐 500조 하나로 그 정도면 우리나라 GDP의 4분의 1의 부채를 갖고 있고 이 부채가 도저히 안 돼서 지난 뭐 2년 전에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근데 이 신흥국 전체 부채 비율보다도 GDP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보다도 중국의 부채 비율은 여기에 부채 비율은 비금융 부문 전체입니다. 네, 국가, 기업, 가계. 예. 비금융 부분이요. 국가, 네, 기업, 가계. 네, 은행 제외하고 은행은 이제 뭐 또 국내에서도 빌릴 수 있고 해외에서도 빌릴 수 있지만 얘가 빌린 돈의 총계라는 거죠. 네. 진짜 되게 높네요. 네. 네. 물론 이제 네. 중국은 국가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네. 이런 민간의 문제가 생기고 지방 정부 문제가 생길 때 이거를 이제 국가가 나서서 네. 계속 이제 커버해 주겠죠. 예. 아쉽지만 시간이 또 다 돼서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 현재 나오고 있는 위기, 부채에 대한 얘기까지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네, 드릴게요. 네. 박사님. 김한진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